요즘 은숙이 아줌마와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나이는 많지만 아줌마는 애교도 넘치고 피부도 얼마나 뽀얗고 매끄러운지 몰라요. 아줌마는 자기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는지 볼 때마다 요가 다닌다면서 몸에 쫙 달라붙은 운동복을 입고 다니는데요. 사실 그런 모습에 반해서 제가 아줌마에게 먼저 다가서게 된 거기도 하죠. 제가 연애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요. 은숙이 아줌마는 제가 만나봤던 또래의 여자친구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저를 즐겁게 해주고요. 여러모로 매력이 넘치는 아줌마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에게 여자랑 연애하면서 해보고 싶은 판타지 같은 게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거 무슨 유도신문 같은 건가 싶어서 처음에는 고민을 했죠. 자꾸 괜찮다면서 말해보라는 아줌마의 말에 저는 두 명의 여자와 동시에 사랑을 나눠보는 걸 상상해봤다고 이야기를 해버린 일이 있었어요. 아줌마는 그런 저를 보고는 변태 같다고 은큼한 구석이 있다고 눈을 흘기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아줌마는 결국 저의 판타지를 이뤄주기도 했죠. 여러모로 저는 은숙이 아줌마와의 연애가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제가 옆집 은숙이 아줌마와 진하게 썸을 타게 된 이야기 들려드려 볼게요. 저는 20대 중반의 대학생이고요. 경기도에 있는 한 지역의 아파트에서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대학교 졸업반인데요. 졸업학점은 거의 채워놓아서 학교 수업은 부담이 없는 상태이기는 해요. 그래서 시간이 많다 보니 용돈벌이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죠. 아빠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는 아빠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엄마도 저도 이사를 갈 생각을 안 하고 쭉 이 집에서 살아오고 있네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집에 살았으니 얼추 20년 가까이 이 집에서 살아온 것 같아요. 제가 사는 곳은 복도식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에서 워낙 오래 살다 보니 누가 어느 집에 사는지 정도는 대충 알고 있고 인사를 하고 지내는 이웃들도 많은 편이에요. 저희 집 옆집도 10년 이상은 그 집에 살았던 것 같은데요.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노부부가 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은숙이 아줌마가 얼마 전에 그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딱 봐도 뭐라고 할까? 젊은 제가 보기에도 얼굴에 새기가 조금 흐르는 타입이었고요. 아주 여우 같은 타입인 듯 했어요. 물론 나이에 비해서 예쁘기도 했고 몸매도 젊은 여자들 못지 않아 보였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왔을 때 은숙이 아줌마와 문 앞에서 처음으로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아줌마는 그때 다리 윤곽이 다 드러나 보이는 레깅스 같은 걸 입고 있었고요. 저는 민망한 마음에 아줌마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죠. 물론 제가 성격이 쾌활하고 싹싹한 편이라 먼저 인사를 드리기는 했어요. 이 집에 새로 이사를 오셨나 봐요. 저는 502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요. 옆집에 사니 종종 마주칠 수 있는 거니까 이웃끼리 알아두면 나쁠 건 없잖아요. 아줌마도 서글서글하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저를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저보고 옆집 사냐고 훤칠하게 잘생겼다면서 인사성이 바르다고 칭찬을 해주셨죠. 은숙이 아줌마는 제가 없을 때 저희 집에 먼저 다녀가신 듯 했어요. 엄마도 새로 이사 온 은숙이 아줌마를 알고 있더라고요. 낮에 이사 왔다면서 떡을 주고 갔다고 엄마는 시루떡을 저에게 내밀면서 먹어보라고 했죠. 그 후로 오며 가며 은숙이 아줌마랑 몇 번 마주치게 되었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빼먹지 않고 인사를 꼭 드렸어요. 아줌마는 필라테스를 하는 건지 조깅을 하는 건지 몸에 쫙 달라붙는 트레이닝복을 즐겨 입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사를 건넬 때마다 눈을 어디다 두어야 하는지 민망하기도 했죠. 아줌마가 이사를 온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1층에서 은숙이 아줌마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때도 아줌마는 몸에 달라붙는 레깅스 차림이었어요. 매끈한 하체가 특히 예쁘더라고요. 저는 다가가서 인사를 드리고는 운동 다녀오시는 거냐고 멀리서 봤을 땐 제 또래 여자분인 줄 알았다고 넉살 좋게 말을 걸어봤죠. 젊어 보인다는 칭찬은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칭찬 중 하나잖아요. 아줌마는 젊어 보인다는 저의 그 말이 기분이 좋으셨는지 활짝 웃으면서 요가를 다녀오는 길이라고 했죠. 그러더니 저보고 요즘 젊은 사람들답지 않게 싹싹하고 부침성이 있다면서 칭찬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 짧은 순간이 참 야릇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줌마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코끝을 간지럽히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저는 그 짧은 순간에도 아줌마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봤어요. 구식 아파트라 엘리베이터도 좁았는데 그런 공간에 단둘이 있으니 참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집이 5층이 아니라 30층쯤 되어서 더 오래 그런 좁은 공간에 같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확실히 은숙이 아줌마는 무언가 남자를 설레게 하는 매력이 있는 듯 했죠. 그날 결국 저는 밤에 아줌마를 상상하면서 혼자만의 자기 위로의 시간을 갖고 말았네요. 엘리베이터에서 힐끔힐끔 쳐다봤던 아줌마를 상상하면서요. 살면서 나이 많은 아줌마를 대상으로 그런 시간을 가져봤던 건 처음이었어요. 그때부터 은숙이 아줌마가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고요. 아줌마의 야릇한 트레이닝 복장 때문이었는지 저는 아줌마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리고 밤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아줌마를 상상하는 시간이 많아졌고요. 물론 처음에야 당연히 아줌마랑 썸씽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했던 건 아니었지만요. 그 후로도 아줌마를 마주칠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드렸어요. 아줌마도 늘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저를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인사를 하면 반갑게 받아주곤 했거든요. 그렇게 아줌마가 이사를 오고 두어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앞에 은숙이 아줌마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장을 보고 온 건지 양손에는 봉지가 가득 들려 있었죠. 저는 후딱 아줌마에게 다가가서 집에 가시는 길이면 짐을 좀 들어드리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까요. 아줌마는 배달을 시키려다가 양이 얼마 안 돼서 들고 가려고 했는데 무거웠다면서 저에게 봉지를 몇 개 건넸죠. 그리고는 젊은 사람이 어쩜 이렇게 싹싹하냐면서 저를 엄청 흐뭇한 표정으로 쳐다봐 주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집까지 걸으면서 이야기도 조금 나눌 수 있었어요. 아줌마는 제가 어려 보인다고 대학생이냐고 묻기도 했고요. 싹싹하고 다정해서 여자친구에게 잘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렇게 가벼운 대화를 나누면서 집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아줌마는 고맙다면서 봉지 안에 있던 귤 몇 개를 꺼내서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저는 잘 먹겠다고 꾸벅 인사를 하곤 엄마랑 한 개씩 먹겠다고 2개만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죠. 그리고 옆집 사는 이웃끼리 이 정도 도와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이야기하시라고 말하고는 돌아서려는데 아줌마가 저를 불렀어요. 마침 휴대폰에서 뭐가 잘 안 돼서 답답하던 참이었는데 혹시 봐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엄마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은 종종 스마트폰을 잘 못 다루는 경우가 있잖아요. 은숙이 아줌마도 그런 것 같아서 봐드리겠다고 했죠. 아줌마는 복도에 서 있지 말고 잠깐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어요. 처음으로 그날 아줌마네 집에 들어가 본 거였는데 아줌마네 집은 짐이 많지 않았어요. 저희 집이랑 구조는 똑같았지만 조명이나 가구가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집이 모던해 보인다면서 요즘 유행하는 미니멀리즘 같다고 감각적이시라고 칭찬을 해드렸죠. 아줌마는 그런 저에게 여자를 기분 좋게 하는 재주가 있다면서
은근슬쩍 제 팔을 톡 치셨어요. 그렇게 잠깐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아줌마가 안 된다고 했던 걸 해결을 해드렸죠. 사실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줌마가 할 줄 모르셨던 거였고요. 저는 아줌마가 또 헤매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죠. 같이 작은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 아줌마랑 얼굴을 가까이 맞대게 되었고요. 아줌마 향수 냄새며 숨소리까지 자세히 느껴져서 더 야릇한 느낌이 몰려왔죠. 일부러 더 천천히 설명을 해드렸고 저는 그 느낌을 즐겼어요. 아줌마는 별것 아니었는데 나이 먹어서 이런 것도 몰랐다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방긋 웃어주었고요. 저는 아줌마와 단둘이 있는 느낌이 좋았고 대화를 더 이어가고 싶은 생각에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시는 건지 어쩌다가 이사를 오신 건지 같은 것들을요. 은숙이 아줌마도 젊고 싹싹한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장을 봐온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죠. 이 근처 동네에서 오래 살았는데 남편이 자꾸 사업한다고 돈을 날리고 바람까지 피웠다고요. 그참에 이혼하게 되었고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작은 이 집을 사서 혼자 살게 되었다고 했죠. 저는 매력적인 아줌마를 두고 바람을 피운 남편분이 나쁘다고 아줌마 편을 들었어요. 아줌마는 매력 있다는 제 이야기에 피식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이 많은 아줌마가 매력 있으면 뭐 하겠냐고 아쉬움 가득한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조금 더 찔러보자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줌마가 조금만 젊으셨으면 데이트 신청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라고 말을 해봤죠. 아줌마는 그 말에 제 눈을 쳐다봤고요. 그 순간 살짝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는 이야기를 했죠. 그럼 데이트 신청하면 되겠네.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요. 저는 주말에 술이라도 한잔 하시겠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줌마는 술도 좋긴 한데 운전할 줄 아냐면서 주말에 자기 차로 교회에 바람 쏘이러 가자고 했죠. 그렇게 얼떨결에 저는 아줌마랑 데이트 약속을 잡게 되었고요. 연락처도 교환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밤에도 저는 은숙이 아줌마를 상상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주말에 데이트하면서 혹여나 썸씽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더 흥분이 되었죠. 그리고 그 주 토요일 저는 아줌마와 바람을 쏘이러 가게 되었네요. 아줌마는 저에게 차키를 건네면서 운전하라고 했고요. 바다를 구경하러 가자는 아줌마의 말에 집에서 멀지 않은 대부도 쪽으로 차를 몰기 시작했죠. 오랜만에 바람을 쏘이러 가는 기분도 좋았고요. 옆에 앉아있는 아줌마와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예감에 계속 심장이 두근거리는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달려서 대부도 쪽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바다 구경도 하고 산책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가을이라 쌀쌀해서 한적한 바닷가가 더 운치 있게 느껴졌죠. 그렇게 아줌마랑 한참을 걷고 돌아다녔어요. 아줌마 사진도 찍어줬고요. 아줌마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다면서 끝내 바닷물에 발을 담가보고는 차갑다고 난리를 치기도 했죠. 저는 휴지를 꺼내서 아줌마의 젖은 발을 닦아주기도 했어요. 아줌마는 그런 저의 배려가 좋은지 발을 닦아주는 저를 오묘한 표정으로 쳐다보기도 했죠. 조금 있다가 바다를 보더니 기분이 좋았는지 아줌마는 혹시 술 마실 줄 아냐면서 조개구이에 소주 한잔 하겠냐고 묻더라고요. 운전은 어떻게 하냐는 제 말에 저보고는 조금만 마시라고 했어요. 술 깨고 올라가면 되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우리는 근처 조개구이 집으로 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푸짐하게 한 상 차려진 음식을 먹으면서 술잔을 나누기 시작했죠. 술 기운이 올라 살짝 흐트러져 보이는 아줌마는 더 매력 있게 느껴졌어요. 저는 아줌마가 먹기 좋게 조개를 다듬어서 앞접시에 놓아주기도 했고요.
아줌마는 그런 제가 마음에 든다면서 취기가 오른 후로는 저를 더 지그시 바라보기도 했죠. 은숙이 아줌마와 같이 먹는 조개구이는 정말 꿀맛이었어요. 소주가 달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운전을 해야 하니 저는 반병 정도 마시게 되었고요. 아줌마는 한 병을 넘게 마시고 꽤나 취한 상태가 되었죠. 조개구이집을 나올 때 저는 아줌마 손을 잡아주고 있었어요. 술 취해서 계단에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안 되니까요. 아줌마도 제 손을 꼭 잡았고요. 저는 용기 내서 이야기를 해봤죠. 술도 깨야 하는데 쉬러 가겠냐고요. 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술 먹어서 추우니까 조용한 데 들어가 있자고 저에게 앞장서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까운 숙박업소로 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저는 아줌마와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은숙이 아줌마는 요가를 오래 해와서 그랬는지 몸매가 젊은 여자들 못지않게 엄청 예쁘고 탄력 있었죠.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아줌마와 사랑을 나눠본 건 처음이었는데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만족스러웠어요. 아줌마도 저와 연애를 한 게 흡족했는지 사랑을 나누고는 제품에 안겨서 살짝 잠이 들기도 했죠. 저는 사실 한번 사랑을 나누고도 수그러들지 않은 상태였는데 아줌마가 잠이 들었길래 술도 깰 겸 잠깐 눈을 감고 쉬었고요. 얼마나 지났을까 다시 잠에서 깬 아줌마는 한 번 더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두 번 사랑을 나누게 되었네요. 전 남편이 자기 보기를 돌같이 해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보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면서 아줌마는 두 번째 사랑을 나눌 때는 거의 혼절할 정도로 집중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올라올 때 우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운전하는 내내 손을 꼭 잡고 있었고요. 신호가 걸릴 때마다 아줌마는 저에게 입을 맞춰주더라고요. 그렇게 은숙이 아줌마와의 연애가 시작이 되었어요. 평일 저녁에는 아줌마 집에 가서 연애를 즐기기도 했고요. 주말이면 가까운 곳에 바람을 쏘이러 나가기도 했죠. 사랑을 나누고 난 후에 아줌마는 제 얼굴을 쓰다듬어 주기도 하면서 저를 엄청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했죠. 그러면서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거냐고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곤 했어요. 남편이랑 살 때는 못 느껴본 느낌들을 저 때문에 많이 느껴본다면서요.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거에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편인데요. 저는 아줌마가 레깅스 같은 요가복 입은 모습에 반했다고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 말에 아줌마는 그런 거 좋아하는지 몰랐다고 다음에는 요가할 때 입는 짝 달라붙는 옷을 입고 기다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 아줌마는 저에게 혹시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판타지 같은 게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죠. 요가 레깅스나 스타킹 이런 건 아줌마랑 다 해본 상태였는데요. 사실 늘상 궁금하고 해보고 싶던 게 있기는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좀 되기도 했어요. 제가 무언가 생각하는 듯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라면서 저를 자꾸 꼬드기길래 저는 그냥 제 마음을 이야기해버리고 말았죠. 두 명과 동시에 사랑을 나눠보고 싶다는 이야기요. 아줌마는 저의 그 말에 제 팔을 꼬집으면서 변태 같다고 그런 거 해본 적 있냐라고 물었죠. 당연히 없으니까 판타지인 거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아줌마는 뭔가 큰 결심을 한 것처럼 그 소망을 자기가 이뤄줘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저는 그냥 해본 이야기라면서 이렇게 아줌마랑 좋은 시간 보내는 것으로도 엄청 만족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날은 넘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아줌마하고 그 후로도 좋은 시간을 계속 보내던 중이었는데요. 어느 날인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는데 아줌마에게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이야기를 했죠. 친구를 불렀으니 집으로 빨리 오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정말 까무러치는 줄 알았잖아요. 아줌마의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바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냥 한번 해본 이야기였는데 정말로 아줌마가 저를 위해서 그런 이벤트를 준비해 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아르바이트 끝나는 시간까지 어찌나 기대가 되던지 일을 마치고 정말 한 걸음에 아줌마 집으로 달려갔고요. 집 앞에 도착해서 벨을 누르기까지 심장이 두근거려서 손가락이 달달 떨릴 지경이었어요. 그만큼 기대가 됐고 설레고 또 떨렸던 거죠. 정말 너무나도 기대했던 일이 생겨버리면 이렇게 흥분과 기대감을 주체할 수 없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몇 번이나 크게 하고는 벨을 누르게 되었고요. 아줌마가 문을 열어주었을 때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아줌마와 아줌마 친구를 보는 순간 혼절하는 줄 알았어요. 은숙이 아줌마와 아줌마가 데려온 향미 아줌마였죠. 아줌마 둘이서 저를 바라보면서 배시시 웃어주는데 황홀했어요. 은숙이 아줌마는 저와 향미 아줌마를 소개시켜줬고요. 우리는 우선 간단히 아줌마가 준비해준 차를 나눠 마시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죠. 물론 제 온 정신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야기가 사실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지만요. 차를 마시고는 우리는 안방으로 이동해서 슬슬 시작을 하게 되었네요. 너무 떨리고 긴장되면서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평생 기억에 남을 듯해요. 그렇게 그날 저의 소망은 이뤄지게 되었고요. 저는 정말로 구름에 붕 떠 있는 듯한 황홀함을 느끼면서 두 아줌마와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향미 아줌마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었어요. 은숙이 아줌마는 저를 워낙 좋아하고 잘해주니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셋이서 한 팀이 되어 종종 만나곤 했어요. 물론 주로 은숙이 아줌마와 단둘이 만나서 연애를 하곤 했지만요. 은숙이 아줌마는 셋이서 시간을 보내는 게 그렇게 좋았냐면서 질투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자기에게 잘해주고 만족시켜주는 저를 위해서 그런 깜짝 이벤트도 해주고 싶었다면서 저에게 안겨오곤 했죠. 얼마 전에는 은숙이 아줌마랑 향미 아줌마가 둘이서 요가 레깅스를 입고 저를 기다려주기도 했어요. 그날은 정말 저는 이성을 잃을 정도였던 것 같네요. 그렇게 꿈만 같은 시간이 몇 달 더 흐르게 되었고요. 저는 얼마 전에 작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직장인이 되었죠. 물론 요즘도 은숙이 아줌마와의 달달한 연애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아줌마는 젊은 저에게 체력을 맞추려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면서 하루도 안 빼놓고 운동을 하러 다니는 것 같아요. 아줌마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친구분들을 데려오는 건지 가끔씩 새로운 친구를 종종 데려와서 저를 놀래켜주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런 은숙이 아줌마가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워서 2배, 3배로 아줌마에게 잘해드리려고 애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럴수록 아줌마와의 사이도 더 돈독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사는 이 오래된 구식 아파트가 참 좋아요. 은숙이 아줌마도 만나게 해주었고 잊지 못할 짜릿한 추억들이 많은 곳이니까요. 아줌마와의 이 행복한 시간들이 영원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나이 21살 때 일이었다. 한창 건강하고 성인이 된 후 이성을 사귀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 때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완전한 성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처지였다. 요즘 흔히 말하는 애인도 없었고 여자친구는 있었지만 영화를 보거나 술을 마시는 정도의 사이였다. 21살 여름 특별한 여행에서 예쁘고 착한 새엄마와 일이 있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내 소개를 해보겠다. 엄마는 내가 2살 때 불치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빠는 주변 소개로
지금의 엄마와 재혼을 하셨다. 두 분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나만 유일한 자식이었다. 육군 대령 출신이신 아버지는 엄격하게 이를 데 없었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눌려서 감히 말대꾸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 아버지는 가정과 군대를 동일시했다. 집과 군대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권력을 휘둘렀다. 나는 아버지의 말에 거역한 적이 없고 죽어라 공부해야 했다. 대학 생활도 고등학생 때나 다름없었다. 아버지가 정한 귀가 시간은 밤 11시였고 술을 마시려면 미리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주변에 나뿐이었다. 아버지는 전역을 하시고 군납 사업을 하셨다. 아버지는 장군이 되지 못한 스트레스를 집안에서 풀었다. 특히 어머니에게는 더 심했다. 아버지 허락 없는 어머니의 외출도 자유롭지 못해 어머니는 늘 불만이었다. 어머니는 좀 통통한 몸매에다가 아버지보다 4살 적었다. 인물도 꽤 예쁜데다가 마음도 참 따뜻한 분이었다. 하지만 그런 분도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의 이기심에 짓눌려서 답답해했다. 그러던 여름 날 삼촌이 콘도 분양권을 샀다고 휴가를 가자고 했다. 삼촌은 아버지보다 7살 아래였는데 사업 수완이 좋아서 돈을 꽤 잘 벌었다. 여유 있게 사는 삼촌도 아버지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었다. 하지만 삼촌이 이번 여행 비용을 다 낸다고 가자고 하니 아버지도 마땅히 거절할 명분이 없어서 가자고 했다. 목적지는 동해의 바다 앞에 있는 콘도였다. 사실 휴가도 제대로 못 가본 엄마가 이번에 여행 기회가 생겼다며 아이처럼 좋아했다. 모처럼 여름 휴가에 엄마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썩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다. 아마 삼촌이 그런 자리를 마련한 데 대한 자격지심이 느껴졌다. 엄마는 손가락을 꼽으며 동해로 놀러갈 날만 기다렸다. 출발하는 날 삼촌 부부가 집 앞으로 차를 가지고 왔다. 나는 따라가지 않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다. 어른들끼리만 가는 여행이었다. 나도 오랜만에 아버지 없는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었다. 어서 부모님이 떠나기를 기대하면서 짐을 옮기는 것을 거들어 주었다. 아버지께 듣기로는 삼촌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속을 많이 섞였고 아버지에게 혼도 많이 났다고 한다. 하지만 사업 수완이 좋아서 사업은 잘했다. 숙모는 삼촌 사업장의 격리로 일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거래처 사장 딸이었다. 그래서 삼촌은 숙모 친정덕을 많이 보았다. 삼촌은 화끈한 성격이지만 삼촌이 여행을 떠나자고 하니 처음에는 아버지도 못 이기는 척 따라가려고 준비했다. 그러나 출발하는 날 삼촌 차가 집 앞에 온 상황에서 못 간다고 고집을 피웠다. 그 이유는 전역한 부대의 지휘관 모임이 있다고 했다. 그 자리에는 아버지의 사업과도 관련된 장군들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 아버지의 말은 곧 법이요 명령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 가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알았지만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늘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우리 제주로 그날 아버지에게 진짜 모임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엄마는 실망을 해서 그만 현관에
털썩 주저앉았다. 엄마는 이번 여행을 무척 기대했는데 아버지가 가지 않는다고 하니 여행이 무산된 줄 알고 실망한 모습이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느닷없이 내 이름을 불렀다. 내 아버지. 난 졸병처럼 아버지 앞으로 달려갔다. 너 당장 옷 갈아입고 어머니 모시고 여행 가라. 정말 황당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떠나고 나면 모처럼 집 안에서 혼자 남아서 빌려온 비디오를 보면서 마음껏 쉬려고 했는데 엄마와 삼촌을 모시고 가면 내 또래도 없는데 재미가 없을 게 뻔하지 않는가. 나는 변명을 하며 아버지에게 못 간다고 말을 하려 하였으나 아버지는 허용했다. 뭐 하나 빨리 준비하지 않고 그 말에 나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번갯불에 콩 볶듯 터둥거리며 준비를 했다. 그래도 엄마는 여행이 무산되지 않고 이번 기회에 아버지 그늘을 벗어난다는 것이 기뻐서 예 짐을 싸는 것을 도와주셨다. 내키지 않는 여행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다. 그 때문에 내 나이 21살 여름은 특별하게 기억된다. 삼촌은 라디오 볼륨을 높이고 신나게 운전하였다. 전국을 돌아다닌 운전 실력으로 경치 좋은 산골짜기도 가뿐하게 운전하였다. 삼촌은 우리가 즐거워하자 더욱 신이 나서 농담을 하면서 운전을 했다. 너 애인 있냐? 아이고, 삼촌, 아직 없어요. 난 얼굴이 빨개져서 엄마 눈치를 보며 대답을 했다. 참말이냐? 생긴 것은 멀쩡한데 우리 조카에게 어찌 애인이 없냐? 이 삼촌이 소개해 줄까? 어휴, 알아서 하겠지. 당신이나 잘해. 숙모가 삼촌을 툭 치며 그만하라고 눈치를 줬다. 내가 어때서? 나만큼 하는 놈 있음 나와 보라고 해. 저 큰 소리는 언제 그만둘지. 그렇죠. 형님 숙모가 엄마를 보며 동의를 구했다. 그래도 난 삼촌 성격이 좋더라. 돈 잘 벌지. 와이프에게 얼마나 자상해. 엄마의 그 소리는 아버지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다. 삼촌은 솔직히 말해서 형님보다 내가 낫지. 형님은 가족을 자기 부하로 착각한다니까. 맞아요. 정말 지겨워. 엄마가 맥주 탓인지 겁 없는 소리를 했다. 엄마에게 그런 불만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아빠가 없는 자리에서 편하게 말을 하니 예심 안쓰러운 말이 들면서도 시원했다. 모두 깔깔 웃으며 목적지에 도착했다. 우선 배가 고파서 점심으로 간단하게 식사를 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콘도는 방 하나에 거실이 하나였다. 삼촌은 콘도에서 가장 작은 평수를 분양받은 것이었다. 하지만 아담하니 좋았다. 특히 창에서 바다가 환히 내려다 보이니 그 풍경은 환상적이었다. 모두들 해수욕을 한다고 설렜다. 우리도 바다로 나가보자. 삼촌이 어느새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말했다. 숙모는 원피스 수영복을 입었는데 엄마는 반바지에 티셔츠를 걸치고 서 있었다. 형수님 수영복 없어요? 삼촌이 물었다. 수영복이 뭐야? 말도 못 꺼내게 하는데 아버지가 수영복 사는 것을 한마디로 잘랐기 때문이었다. 잠깐만요. 삼촌이 방을 나가더니 잠시 뒤에 수영복 꾸러미를 들고 왔다. 이걸 입으세요. 검은색 원피스 수영복인데 무난한 디자인이었다. 어머, 이것을 어떻게 입어요?
엄마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바닷가에서 수영복 입고 놀아야 편해요. 지금 안 입으면 언제 입어봅니까? 얼른 갈아입고 나오세요. 우리 모두 나가자. 오후 바다는 시원했다. 처음엔 망설이던 엄마도 괜히 발개지도록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시간을 보냈다. 총무와 엄마가 서로 등에 선텐크림을 발라주며 선베드에 누워 쉬기도 했다. 나도 오랜만에 바다에서 노니 참 좋았다. 그때까지는 아무런 징조도 없었다. 삼촌은 내게 연신 맥주를 권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다. 삼촌은 아버지와 다르게 성격이 호탕했다. 삼촌은 근처 횟집에서 포장을 해왔고 우리는 신이 나서 먹었다. 엄마는 저녁 식사 때 재혼해서 귀도 못 펴고 살았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내가 모범생으로 잘 자라줘서 너무 예쁘다고 하며 웃는데 그때 느낀 엄마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다. 엄마는 나를 키우면서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 이기적이고 권위적인 아빠의 귀에 눌려 살면서도 나에게는 늘 따뜻했던 엄마였다. 엄마는 40대 중반이다. 어린 나이에 호래비와 결혼의 신혼 기분도 제대로 내지 못했다고 한다. 할머니께 얼핏 듣기로는 아이도 잘 생기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엄마랑 외출할 때마다 젊고 예쁜 엄마를 둬서 좋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아빠는 옆에서 매우 뿌듯한 얼굴로 서 있었고 엄마는 수줍은 든 미소를 지었다. 그동안 아버지가 무서워서 술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날 나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마음껏 술을 마셨다. 총무와 삼촌은 방에 들어가서 잔다고 했고 우리는 거실에서 자기로 했다. 과음을 해서 그런지 금방 잠이 들 줄 알았는데 정신이 또렷해졌다. 그때 방 안에서 삼촌과 숙모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그냥 자요. 이렇게 건강한 남편 있으면 데리고 와봐. 삼촌 부부는 방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신경이 쓰여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더 놀라운 것은 엄마도 삼촌 부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쁜 엄마가 내 옆에서 잠도 못 자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그때 엄마가 내 손을 잡고 분위기를 리드했다. 아슬아슬했지만 정말 좋았다. 나의 새엄마를 통해 어른이 되었고 그날 우린 숨죽이고 2번이나 일을 치렀다. 2박 3일의 휴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엄마는 그날 일에 대해 별 말을 하지 않았다. 단지 엄마는 내 얼굴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역력했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와서 멍하니 벽을 보고 앉았다. 앞으로 엄마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한편으론 엄마와 계속 좋은 생각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날 아버지에게서 밤에 늦는다는 전화가 왔다. 나는 어두워질 때까지 내 방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엄마도 마찬가지로 안방에서 뭘 하는지 거실로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엄마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난감했다. 집을 나갈까도 생각해 보았다. 저녁 먹어라. 엄마의 목소리에 저녁 때가 된 것을 알았다. 밖에 나가니 식탁 위에 내 밥만 차려져 있고 엄마는 없었다. 방에 들어가 계신 것이었다. 차마 나 혼자 저녁을 먹을 수 없어서 안방에 들어갔다. 엄마는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다. 엄마는 어깨를 들썩이고 울고 있었다. 엄마, 정말
엄마가 우는 것을 보고 나도 눈물이 났다. 엄마의 어깨를 잡고 내 얼굴을 묻었다. 나는 엄마에게 너무 미안해서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고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같이 울었다. 그러자 엄마가 몸을 돌려서 나를 안았다. 우리는 한없이 울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민 거잖아. 울지 마. 아빠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돼 알았어요. 나는 엄마한테 오늘 가능하냐고 물었다. 지금은 안 돼. 내일은 아버지가 출장 가실 거다. 그것은 내일은 가능해라는 뜻이었다. 우리는 엄마가 힌트를 준 그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 엄마는 멍하니 천장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너희 아빠는 볼일만 보고 잠들기 일쑤였어. 사실 이대로 사는 게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더라. 남들은 인생을 즐겁게 사는데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말은 엄마는 아빠와의 생활이 참 불만족스럽다는 말이었고 나는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기회를 만들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세월이 지난 지금 아버지는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유순해지셨다. 엄마는 아버지 성격은 한풀 꺾였지만 침대에서는 여전히 이기적이라고 한숨을 지었다. 언제든 내가 필요하면 연락 달라고 했지만 엄마는 내가 결혼한 후에는 개인적인 연락은 하지 않았다. 젊은 한국인 여성이 뜨거운 아프리카 태양 아래서 만난 운명 같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30을 간 넘긴 서유는 서울 근교의 한 중견 기업에 다니며 빠듯한 일상을 견뎌왔다. 익숙해진 야근, 반복되는 프로젝트, 경쟁 구도 속에서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이유 모를 허무함이 찾아들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회사를 다니고 일요일 밤마다 찾아오는 불안함에 잠도 설쳤지만 누구에게나 있는 흔한 고민이라고만 여겼다. 그런데 회사가 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 그녀의 부서는 가장 먼저 정리 대상이 되었다.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택해야 했던 날 서유는 회사 건물을 나오면서 짧게나마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 동시에 가슴속에는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커다란 물음표가 생겼다. 그 물음표는 채워질 듯 마치지 않았다. 그러다 우연히 지인이 SNS에 공유한 봉사단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다.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었지만 해외 봉사단에 대한 설명이 특히 눈에 띄었다. 아프리카 말라위, 카순구 지역의 농촌 개발 봉사라는 문구를 본 순간 낯선 호기심과 심장이 뛰는 긴장감이 동시에 찾아왔다. 평소라면 망설였을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한 번쯤은 과감하게 떠나보자라는 생각이 컸다. 주변에선 만류했지만 이미 결심한 뒤였다. 어떻게든 한 번쯤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는 마음이 강했다. 지원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기술과 경력을 적으면서도 스스로의 결정에 대한 불안과 설렘이 교차했다. 막막함도 있었지만 한국에서의 굴레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한다는 사실이 두근거렸다. 비행기 표를 끊고 예방접종을 하며 준비를 마치는 동안 이미 그녀의 삶은 전혀 다른 궤도에 오른 느낌이었다. 호들갑스러운 친구들은 도대체 그 먼 곳에서 뭘 하려고? 라거나 거긴 위험하지 않아? 라는 말을 쏟아냈다. 가족들도 우려와 응원을 교묘히 섞으며 그래도 가겠다면 건강만 잘 챙기라고 당부했다. 모든 것에 지쳐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했던 서유는 그렇게 말라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낯선 모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말라위 릴롱괴 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한껏 내리쬐는 햇빛이 숨막힐 정도로 뜨거웠다.
바람까지 이국적인 냄새를 품고 불어왔다. 공항에 마중 나와 있던 국제봉사단체의 현지 코디네이터 마이클은 따뜻한 미소와 유창한 영어로 서윤을 맞이해 주었다. 경쾌한 악수와 함께 친절하게 웰컴 투 말라위 라고 외치는 그의 목소리에 서윤은 자신의 선택이 조금은 떨리지만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공항에서 봉사단 숙소가 마련된 카순구까지 이동하는 차 안에서 창밖 풍경은 점차 한국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 울창한 아카시아 나무, 먼지가 가득한 황토길,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성들, 길가에 장작 더미를 쌓아둔 가게들, 마을 곳곳을 지나면서 밝은 원색 계열의 전통 의상을 입고 걷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찌나 해맑고 평온해 보이는지. 어딘지 모르게 정신없는 서울과 달리 이곳에선 시간이 좀 더 천천히 흐르는 듯 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낯선 풍경을 하나씩 눈에 담으며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지구 반대편에 와 있음을 실감했다. 무엇보다 이게 내가 원했던 자유로운 느낌이구나. 라는 감각이 온몸을 타고 돌았다. 함께 봉사를 하러 온 한국인 몇 명과 현지인 스태프들이 함께 지낼 단층 건물 숙소는 생각보다 단출했다. 전기가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않아 팬이 자주 꺼졌고 마실 물은 정수 필터를 거쳐도 약간의 흙냄새가 났다. 하지만 서윤은 그조차도 새로운 경험이라 여겼다. 도착 첫날은 정착과 오리엔테이션으로 시간이 훌쩍 지났다. 이튿날부터는 카순구에 속한 은카메냐 마을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했다. 교육, 농업, 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 봉사단이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서윤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아직 막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묘한 기대감이 있었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의 단서를 찾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그녀를 설레게 했다. 이튿날 아침 봉사단은 미니버스를 타고 은카메냐 마을에 도착했다. 작은 시장이 형성된 중심가를 지나 수수밭과 옥수수밭이 드문드문 보이는 한적한 길가에서 차가 멈췄다. 마을 주민들은 어디선가 하나둘씩 나타나 봉사단을 반겼다. 어른들은 수줍은 미소를 지었고 아이들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그 나라 언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다. 서윤이 맡게 된 업무는 마을 주민들의 영양 개선 프로젝트를 현지 보건소와 협업해 진행하는 것이었다. 말라위는 특히 어린이 영양실조 문제가 심각했는데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가 부족한 식단이 큰 문제가 되곤 했다. 서윤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에서 간단한 식품 보존 기술과 영양교육 자료를 준비해 왔지만 현지에 직접 와보니 상황은 훨씬 복잡했다. 지역마다 식습관과 가용식자재가 달라 최적의 방법을 고민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래도 봉사단이나 마을 사람들 모두 밝은 표정으로 함께 잘 해보자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특히 마을 책임자로 불리는 주장격 인물이 친절하게 이것저것 알려주었다. 도움을 주러 와줘서 고맙다. 이 마을은 적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려 노력하지만 아직 많은 도움과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그의 말에 서윤은 마음이 묵직해졌다. 카순구 본부와 은카메냐 마을은 차로 3,040분 걸리는 거리여서 오전에는 마을에서 활동하고 오후에 숙소로 돌아오곤 했다. 마을에서는 주로 아이들을 돌보고 집집마다 방문해 식생활을 조사하며 작은 세미나를 열어 주민들에게 간단한 위생관념을 전파했다. 냄비나 물통의 위생 상태가 심각해 보일 때면 직접 행주를 들고 나서 함께 닦기도 했다.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주민들의 순박한 표정을 가까이서 마주하면서 어느 순간 한국에서의 내 고민은 너무 사소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뒤 한 초가집 앞에서 낯선 청년이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간이 칠판과 분필로 알파벳과 치체와어 기초 단어를 설명하는데 아이들이 집중해서 잘 따르고 있었다.
서유는 그 광경에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멈춰 잠시 그 수업을 지켜보게 되었다. 이 친구는 엘리아스라고 해.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고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지만 혼자 힘으로 열심히 공부했어. 옆에 있던 현지 코디네이터가 속삭였다. 서유는 그 순간 문득 엘리아스가 교과서를 들고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모습에 시선이 빼앗겼다. 작은 칠판 앞에서 땀을 흘리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그의 태도는 진심이 가득해 보였다. 수업이 끝나자 엘리아스는 서윤을 발견하고 먼저 다가와 하이, 임 얼라이어스. I heard YOUR이 working on nutrition project he. Thank you for helping our people 라며 부끄러운 듯 인사를 건넸다. 아직 영어 발음은 서툴렀지만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가까이서 보니 땀에 살짝 젖은 그의 이마가 지나치게 수고로워 보였다. 서유는 나야말로 당신이 이렇게 교육해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뭔가 이유 모를 호감이 마음 한쪽에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서유는 그 기분이 연민 때문인지 혹은 정말 그의 열정에 끌린 것인지 헷갈렸다. 마을에서 일하던 봉사단원들에게 엘리아스는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다. 정식 교사 자격은 없었지만 자기 돈을 모아 간단한 학습 교재를 구입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변 어른들에게도 글씨와 계산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시장이 서는 날에는 마을 주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팔도록 돕는 일도 했다. 한마디로 마을의 해결사 같은 존재였다. 서유는 일주일에 2~3번씩 은카메냐 마을을 방문하면서 자연스럽게 엘리아스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업무상의 필요로 마을 주민 데이터 수집을 하는 도중 통역을 부탁하기 위해 엘리아스에게 도움을 청했다. 치체와어를 영어로 때로는 서툰 한국어로까지 번역하려 노력하는 그의 모습은 순수했고 덤으로 든든했다. 동시에 서유는 점점 엘리아스가 궁금해졌다. 어떻게 부모를 잃고도 이렇게 긍정적이고 활기찬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았을 텐데 왜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토록 열정적일까? 서윤에게는 모든 것이 신비로웠다. 또한 한국에서 흔히 느낄 수 없었던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대해 엘리아스는 막힘없이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는 가진 게 적어도 함께 나누면 모두가 조금씩은 더 나아질 수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를 키워준 건 결국 이웃들이었어요. 그 은혜를 갚고 싶을 뿐입니다. 그가 건넨 이 말에 서유는 잠시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한국에서의 생활에서라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절대 듣기 힘든 문장이었다. 반대로 여기에서는 함께 나누고 서로 돕는다는 것이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사실이 서윤에게 큰 감동과 동시에 반성을 불러일으켰다. 둘은 서로의 일상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가까워졌다. 서윤은 종종 번역 앱을 사용해가며 치체와어를 배우려 노력했고 엘리아스는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궁금해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에 대해 이건 정말 신기하네. 라며 웃음꽃이 피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서히 마음을 터놓는 시간이 늘어갔다. 어느 날 오후 업무가 일찍 끝나 서유는 혼자서 마을을 둘러보고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려할 때 주변을 살피던 엘리아스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혹시 시간이 된다면 같이 마을 강가에 가보실래요? 아주 작은 개울 같은 곳인데 제가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순간 서윤의 가슴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다. 망설임 없이 좋아요라고 답했다. 강가라고 하기엔 수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은은하게 물소리와 바람소리가 어우러지는 곳이었다. 아이 몇 명이 물장구를 치고 어른들은 빨래를 하는 모습이 평화로웠다. 둘은 졸졸 흐르는 강가를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전에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어른들에게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있죠. 그러다 밤이 되면 전등이 없는 집 아이들을 위해 호롱불을 들고 찾아가기도 해요. 엘리아스의 하루 일과는 굉장히 분주해 보였다. 그럼에도 피곤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삶의 보람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요? 분명 힘들 텐데. 힘들죠. 하지만 이 마을이 발전하려면 교육이 최우선이에요. 저도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그걸 알기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난 언젠가 이 마을에 학교를 세우는 게 꿈이에요. 그가 툭 내뱉은 꿈은 결코 작지 않았지만 당연하다는 듯한 목소리였다. 서유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마치 자신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곧 현실적인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한국인이고 여기 있는 건 봉사활동 기간이 끝나면 돌아가야 하는 제한된 시간 아닌가. 몇 달 뒤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 한편에 큰 짐처럼 느껴졌다. 엘리아스의 따뜻함에 점점 이끌리는 걸 느끼면서도 서윤은 알 수 없는 망설임에 휩싸였다. 시간이 흐르며 서윤과 엘리아스의 교류는 더욱 잦아졌다. 프로젝트 업무가 아니어도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둘은 일상을 공유했고 커피 한 잔 대신 옥수수 차를 함께 마시며 웃고 떠들었다. 때로는 외국인이 드물게 지나는 시장을 함께 돌아보기도 했다. 옥수수 가루, 땅콩, 기니 옥수수 등을 나르는 중에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둘은 점점 더 서로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어느 날 봉사단 내부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일부 국경지대에서 무장 강도가 등장해 여행객을 노린다는 소문이 돌았고 안전상 이유로 봉사활동 구역 밖으로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카순구 지역은 비교적 안전한 편이었지만 인근 국경지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봉사단이 철수 명령을 받을 수도 있었다. 서유는 불안했다. 혹시라도 봉사가 중단되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엘리아스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미 마음은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세상에 이렇게도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람이 있구나 싶었고 한국에 두고 온 번잡한 일상이나 개인적 고민이 모두 사소해 보였다. 그 감정이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라 진짜 사랑에 가까운 감정이라는 걸 서유는 점점 더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주변 시선도 만만치 않았다. 현지인들과 봉사단원들 사이에서도 한국인이 현지 청년과 그런 감정이 드는 건가 하는 수군거림이 있었다. 아직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시선이 느껴졌다. 봉사단원 중 몇몇은 서윤에게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물었다. 진짜야? 혹시 헛된 기대감을 주면 안 되라거나 돌아가면 어떻게 하려고? 같은 질문도 쏟아졌다. 하지만 서윤에게 이런 방해 요소들은 이미 커져버린 마음을 막기엔 부족했다. 엘리아스와 함께 있는 순간 그녀는 마치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듯한 벅찬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지치고 힘든 한국에서의 일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닌 인간적인 관계와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여정 그 자체였다. 어느 늦은 오후 마을 보건소에서 긴급 소식이 전해졌다. 은카메냐 마을 근처에 있는 친척 마을에서 전염성이 강한 수인성 질병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 마을은 국경을 넘어 모잠비크 경계 쪽에 가까웠는데 이미 몇몇 사람들이 현지에 치료약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당장 일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보건소장과 봉사단은 필요한 의약품과 위생 물자를 구해 그 마을로 직접 가져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안전 문제로 인해 선뜻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봉사단 내부 규정상 국경 부근 이동은 제한되어 있었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면 예외적으로 승인 절차를 받을 수 있었다. 서유는 통역과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함께 가겠다고 자원했다. 문제는 누가 그녀를 안내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다. 엘리아스는 주저없이 자신이 가겠다고 했다. 위험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그냥 두면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길 거예요. 우리 마을 사람들도 서로 돕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다. 그렇게 소규모 봉사팀이 구성되었고 낡은 트럭에 의료 물자를 실어 국경 근처 친척 마을로 향했다. 여정은 쉽지 않았다. 도로 상태가 나빴고 중간중간 검문소와 비공식 통행료를 받는 이들이 있었다. 밤이 되면 도로에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다. 그때마다 운전수와 엘리아스가 번갈아가며 앞을 살폈고 서유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함께했다. 불안과 긴장 속에서도 엘리아스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되뇌었다. 서유는 그 말에 잠시나마 안정을 찾았다.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함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의지한다는 것, 그것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다. 국경 가까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질병이 빠른 속도로 번지는 상황이었다. 간이 천막에 환자들이 누워 고통을 호소했고 아이들과 노약자에게는 시급한 약품과 깨끗한 물이 절실했다. 봉사팀은 바로 분주히 움직였다. 서유는 지원받은 혈청과 의약품을 분류해 나르며 환자들의 기초 상태를 체크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노력 속에서 서유는 땀범벅이 되었지만 한순간도 쉬고 싶지 않았다. 이제야 내가 진짜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는 자부심이 샘솟았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일부 무장 강도가 주변 마을에서 약탈을 일삼는다는 소문이 번졌고 곧 봉사단은 즉각 철수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현실적으로 이 마을을 지키는 안전 인력은 거의 없었고 봉사단 자체적으로도 무장 세력에 대응할 능력이 전무했다. 머물다가는 더 큰 위험이 생길 수도 있었다. 대부분의 봉사단원은 본부의 지시대로 철수를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엘리아스는 흔들리지 않았다. 환자들이 나아질 때까지만이라도 조금 더 머물고 싶어요. 제발 시간을 좀 주세요. 그는 애타게 호소했다. 서윤 역시 만약 지금 떠난다면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라며 남겠다고 주장했다. 상부와의 교신이 이어졌고 결국 최소 인원만 남고 여성 단원들은 빠르게 복귀하라는 권고가 떨어졌다. 서윤이 머물겠다는 뜻을 밝히자 봉사단 내에서는 아직 위험이 클 수 있다. 통역이나 보조 업무는 현지 스텝에게 맡겨도 된다며 만류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자신을 말라위에 데려온 것은 이런 순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는 강렬한 소명의식을 느꼈다. 그렇게 서유는 몇몇 현지 남성 스태프들과 함께 남기로 했다. 안전을 위해 밤에는 불을 최소화하고 당직조를 나누어 순찰을 돌았다. 엘리아스는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한 담요와 식량 확보를 위해 직접 총알바지를 자처했다. 한밤중에 먼 거리를 걸어 다른 마을의 지원 물자를 얻어오는 동안 언제 무장 강도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서유는 극도의 긴장 속에서 엘리아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다행히 그는 무사히 돌아와 힘겨운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필요한 옥수수 가루와 약간의 담요를 나눠줄 수 있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둘은 서로를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다. 국경을 넘나들며 더없이 위험한 순간에도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서로를 격려했다. 문득문득 서유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난 어디서든 내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까지 들었다. 국적이나 인종, 문화의 벽을 뛰어넘는 감정이란 이런 것일까? 가슴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다행히도 인근 군경의 순찰이 강화되면서 무장 강도의 위협은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국경 부근 마을의 전염병 상황 역시 봉사팀의 헌신적 노력으로 안정을 찾아갔다. 큰 위기를 넘긴 뒤 봉사팀은 카순구 본부로 다시 복귀했다. 모두가 탈진 상태였지만 무사 귀환에 대한 안도감이 컸다. 서유는 복귀 후에도 한동안 병원 진료와 영양 프로젝트를 병행했다. 엘리아스와는 늘 함께하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위기 속에서 더욱 진해진 감정을 주체하기가 힘들었다. 때때로 그는 서윤에게 귀국하면 나를 잊을 겁니까? 라고 물었다. 서윤은 애써 웃으며 그래도 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연락할 거예요. 그리고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죠 라고 답했다. 하지만 속으론 이미 떠나고 싶지 않았다. 봉사단 기간이 점차 끝나가면서 서윤은 자신이 가진 한정된 시간에 대해 괴로워했다.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곳에 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밀려왔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사회적 기반을 모두 버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아스가 보여준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가 그려나가는 마을의 미래에 자신도 동참하고 싶은 열망이 강하게 일었다. 결국 서유는 엘리아스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어느 주말 오후 둘은 언젠가 함께 걸었던 강가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아이들도 없고 빨래를 하는 사람들도 없어 고요했다. 강물은 여전히 잔잔한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다. 엘리아스, 사실 내가 얼마 후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네, 알고 있어요. 봉사 기간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근데 나 솔직히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 마을, 그리고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남는다고 해서 이곳 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서윤이 말을 잇자 엘리아스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렵겠죠. 하지만 나는 믿어요. 당신이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린 틀림없이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아요. 한국에서의 편안한 삶과 이곳의 열악함은 비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린 함께라면 어떤 문제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 순간 서유는 엘리아스의 손을 꼭 쥔 채 눈물을 쏟았다. 그녀가 진정으로 바라던 건 함께 이 어려움을 나누자는 말 한마디였다. 엘리아스의 말은 바로 그것이었다. 봉사단 기간이 끝나가자 서유는 결정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현지에 좀 더 머무르며 공식적으로 NGO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찾기로 한 것이다. 다행히 봉사단체에서도 그녀가 그동안 보여준 헌신과 역량을 인정해 말라위 지부에서 계약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그 후 서윤과 엘리아스는 본격적으로 함께 생활을 시작했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결혼 서류 처리 문제부터 언어와 문화의 간극, 경제적 안정을 위한 고민까지. 하지만 둘은 포기하지 않았다. 한국에 있는 서윤의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동영상을 찍어 보내기도 했고, 엘리아스가 치체와어와 영어로 진심 어린 편지를 써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하기도 했다. 서윤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딸의 진지한 표정과 행복하다는 목소리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결국 1년 후 서윤과 엘리아스는 간소하게나마 말라위 전통 예식을 치렀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복해 주었고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며 둘을 향해 손뼉을 쳤다. 서윤이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스피커로 축가를 대신 틀자 음악 소리에 맞춰 모두 춤을 추었다. 국경을 넘어선 사랑이 마을을 환하게 물들였다. 이후 서윤은 계속해서 영양 개선 프로젝트를 이끌어갔고 엘리아스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공부방을 더 확장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주변 NGO나 교회에서 교재와 책걸상을 기부받아
점차 마을 교육 시스템을 개선했다. 한국의 지인들도 소식을 듣고 중고 도서를 모아 택배로 보내주었다. 서유는 가끔씩 한국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후원이나 연계 사업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녀의 진짜 집은 은카메냐 마을이었다. 땀냄새 가득한 붉은 흙길과 밭에서 자라나는 옥수수, 매일같이 굽어보는 아카시아 나무와 맑은 하늘, 그곳엔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녀가 꿈꾸는 미래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서유는 더 이상 한국을 그리워하며 바쁘게 살던 자신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이 땅 위에서 한 사람의 아내이자 마을의 친구로서 충실히 살아가고 있었다. 국경을 넘어서는 사랑이라 불릴 수도 있지만 정작 그녀에게는 그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사랑의 국경이란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마자 안으며 번쩍 들어올린다. 다녀오셨어요? 기분 좋은 일 있었어요? 이 친구 덕분에 내가 드디어 부장으로 승진하게 됐지.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한잔 했어. 축하해요, 여보. 김대리님, 고마워요. 진이는 남편 뒤에 서 있는 두철에게 인사를 하며 어서 들어오라는 몸짓을 해 보였다. 두철은 멋쩍어 뒷머리를 긁적거리며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문 앞에서 쭈뼛거린다. 저는 과장님이 취하셔서 집에만 모셔다 드리려고 온 겁니다. 가볼게요. 무슨 소리? 기왕 온 거 우리 집에서 한잔 하자고. 여보, 괜찮지? 애처가답게 남편은 술 취한 와중에도 진희에게 허락을 구한다. 진희는 웃으며 네, 그럼요. 김대리님 괜찮으시면 들어와서 같이 한잔 하세요. 두철은 진희가 그렇게까지 나오자 재차 거절할 이유가 없어 네, 그럼 염치 없지만 술 한잔 주십시오. 하며 마음 편하게 들어온다. 남편과 두철은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고 진희는 곧바로 부엌으로 술상을 보러 갔다. 두런두런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 걱정한 만큼 취한 건 아닌가 보다. 불편할 텐데 옷이라도 갈아입으시지. 그럴까? 남편은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온다. 진희는 두철에게 남편 옷 중에 제일 큼지막한 걸로 가지고 나와 작은 방에서 갈아입으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키 작은 남편의 옷을 입고 나온 두철은 팔다리가 모두 껑충하게 드러나 있어 여간 우스운 게 아니다. 저 머뭇거리며 부르는 소리에 두철을 돌아보니 푸하하 웃음이 터져 나온다. 표정이 제발 다른 옷 달라고 하는 게 말하지 않아도 느껴진다. 죄송한데 그 옷이 제일 큰 거라. 아하하 괜찮습니다. 두철은 체념한 듯 자리에 앉는다. 그렇게 웃으며 시작된 술자리는 시종일관 유쾌하고 재미있었다. 역시 회사에서도 소문난 애처가답게 과장님은 아내에게 다정하게 대하고 사모님도 애교는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 얘기도 잘 들어주고 잘 웃어준다. 그리고 굉장한 미인이다. 회사에는 과장님이 애처가라고 소문이 자자한데 그에 못지않게 자자한 소문은 사모님의 미모가 대단하다는 것이다. 두철은 진희의 실물을 보니 정말 감탄이 나왔다. 대부분의 소문은 반도 믿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왔는데 진희를 보고 회사에서 떠도는 소문은 과소포장되었다고 느꼈다. 얼굴도 이쁘지만 마음도 고와 진정한 미인이라고 할 만했다. 과장님은 다음날 출근하려면 힘드니 과장님 집에서 자고 같이 출근하자고 했지만 두철은 사양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직 자신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시기이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회사 창립 기념일이 되어 승진을 하는 사람들을 축하하는 자리도 같이 마련되었다. 부장으로 승진이 된 과장님은 사모님도 초대해서 같이 앉아 있다. 호명되니 나오기 전에 사모님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나왔다. 승진의 기쁨과 노고를 당신에게 바친다는 뜻이리라. 로맨틱한 행동에 직원들은 환호하며 휘파람을 불었다. 종종 있었던 이런 일들이
그동안의 소문을 만들어낸 것이리라. 직원들의 승진 축하가 끝나고 사장님은 두철을 불러 옆에 세웠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회사를 물려주려고 준비 중이니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 남편과 진이는 깜짝 놀랐다. 두철 씨가 그냥 똘똘한 부하 직원으로만 생각했는데 사장님 아들이었다니. 게다가 차기 사장이 될 거라니. 혹시 내가 술 마시면서 사장님 욕한 거 없지? 남편이 진이에게 귓속말로 묻는다. 호호, 자기도 참. 진이는 조그맣게 웃으며 남편의 팔을 톡톡 두드렸다. 언제 어디서나 깨가 쏟아지는 커플이구나. 두철은 부장과 진이를 보며 생각했다. 보기 좋았다. 자신도 진이 같은 여자를 만나 알콩달콩 살고 싶다. 아버지가 자신을 소개한 후 두철을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어색하고 불편해졌다. 여직원들의 은근한 눈길도 많이 받는다. 개 중에 용기를 내 직접 말을 걸어오며 데이트 신청을 하는 여자도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누군지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두철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버지에게 직원들에게 알리는 건 나중에 했으면 하고 부탁했는데 아버지는 기왕 결정된 거 미룰 게 무엇냐며 빨리 알리고 회사에서 자리 잡으라고 하셨다. 그나마 제일 변하지 않고 편한 건 부장님이었다. 부장님은 술을 마시고 조금 취했다 싶으면 바로 집으로 들어갔다. 사모님이 보고 싶어서라고 했다. 자기를 기다릴 거라고. 그런 모습의 두철이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도 아직 신혼인 것 같습니다. 했더니 순순히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서 나랑 술을 더 마시고 싶으면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마시자고 한다. 그래서 오늘도 두철은 못 이기는 척 진이 앞에 앉아 있는 것이다. 어머, 김 대리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습니까, 사모님? 그럼요. 근데 이제는 호칭을 뭘로 해야 하나? 사장님 아들인지 꿈에도 몰랐네요. 회사도 물려받으신다니 축하드려요. 그냥 편하게 김대리라고 하시면 됩니다. 쑥스럽습니다. 아직 모자란 부분이 많아서 부장님에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잘 키우고 있지. 취기가 좀 오른 남편은 예의 바르고 일도 잘하는 두철을 마음에 쏙 들어했다. 이런 사람이 사장이 된다니 우리 회사는 탄탄대로라며 진이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진이가 보기에도 정말 건실한 청년이다. 그나저나 오늘은 술이 없는데 어떡한다? 밖에 술을 사러 나가야 하나 고민하는데 남편이 우리 마나님 고생시키면 안 되지. 작년에 담근 인삼주 먹을까? 두철도 좋다고 고개를 끄덕인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비 오는 야경이 두철을 감성적으로 만든다. 두철은 처음 마신 인삼주의 향기에 취하고 진이의 아름다움에 취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진이는 부장님의 농담에 연신 웃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고 새벽이 점점 깊어지자 슬슬 잠이 몰려온다. 전에도 몇 번 부장님 집에서 술을 마시긴 했는데 그때마다 자고 가라는 권유를 뿌리치고 꼬박꼬박 집으로 갔다. 이제 집에 가야 할 시간은 다가오는데 오늘은 왠지 집에 들어가기 싫다. 여기서 편하게 자고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오늘은 왜 자고 가란 얘기가 없는지. 조금씩 초조해지는 두철이다. 이제 늦어서 주무셔야겠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네도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 비도 많이 오고 집에 가도 얼마 눈도 못 붙일 텐데. 네, 그럼 오늘은 신세 좀 지겠습니다. 비가 와서 집으로 돌아가려니 영 내키지가 않네요. 여보, 씻으세요. 저는 작은 방에 이불 준비해 드릴게요. 진이는 두철의 침구를 준비해 방으로 들어갔다. 두철은 진이가 한아름 들고 온 이불을 얼른 받아들며 고맙다고 인사를 한다. 잘 자라는 인사를 하며 방문을 닫고 나가는 진이를 보며 두철은 기운이 빠진다. 오늘 잘 자긴 다 틀린 것 같다. 이불 위에는 두철이 이 집에 올 때마다 입는 트레이닝복이 같이 놓여 있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부장님 옷을 입고 너무 짧아서 사모님과 같이 웃었는데 웃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뒤로 사모님은 두철의 옷을 따로 마련해 놓은 모양이다.
옷에서는 기분 좋은 섬유유연제 냄새가 나고 이불은 폭삭해서 기분이 좋아 두철의 싱숭생숭한 마음을 물리치고 잠은 솔솔 잘도 온다.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진이는 벌써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 잘 주무셨습니까? 어머, 시끄러워서 깼나 보네요. 더 주무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다 잤습니다. 조용히 한다고 했는데 소리가 너무 컸죠. 소리보다도 맛있는 냄새에 깼습니다. 콩나물 북엇국 시원하게 끓이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근데 부장님은 아직 주무십니까? 아, 그이는 간부들 조찬회의 있다고 먼저 갔어요. 김 대리님은 일찍 깨우면 힘들다고 북엇국 먹고 천천히 출근하시래요. 진이 뒤에 서서 요리하는 걸 보고 있는 두철은 집에 둘만 있다고 생각하자 갑자기 멍해졌다. 두철이 진이의 팔을 잡아 돌려 세우자 진이는 놀라 두철을 쳐다본다. 왜요? 김 대리님, 속이 안 좋아요? 그런 게 아닌데. 진이는 전혀 내 마음이 어떤지 낌새도 못 느끼나 보다. 이래서야 원. 허탈한 두철은 씻고 정신이나 차려야겠다며 돌아서서 부엌을 나왔다. 두철의 상태는 아랑곳 없이 진이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간이 맞나? 국자로 북엇국을 떠 맛을 보고 가스불을 줄이고 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너무 황당하고 믿기지 않는 일을 겪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아직도 심장이 떨리고 아내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쌍둥이라 연애할 때도 저를 자주 놀리고는 했는데 이번에는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있어선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아내와 처제는 1분 차이의 쌍둥이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누가 제 아내고 누가 처제인지 절대 구별 못할 정도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둘 다 체형도 비슷하고 키도 똑같고 쌍둥이여서 그런지 취향도 비슷해서 평소에 하고 다니는 헤어스타일도 똑같고 안 그래도 쌍둥이라 똑같이 생겼는데 화장법도 똑같이 해놓으니 동일 인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연애 시절에도 아내와 처제가 장난을 많이 쳤는데 그때마다 매번 속았어요.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저를 보고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길래 뛰어가서 안았는데 오빠 왔어? 아내와 다른 목소리에 깜짝 놀랐고 제 아내는 저 멀리서 그 모습을 웃으며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모든 게 똑같은 둘이 하나 다른 게 있다면 목소리였거든요. 그나마 목소리가 둘이 조금 달라서 구분할 수 있었어요. 아무튼 처제와 제 아내 둘 다 엄청 미인형이라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아내도 미인인데 처제까지 똑같은 미인이라서 좋겠다면서요. 그런데 사실 처제가 이쁜 게 제 입장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괜히 둘이 같이 있을 때 헷갈리기만 하지.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도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처제가 우리 신혼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저번 주 금요일에 월차 내고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셋이 간만에 같이 PC 게임도 하고 놀았습니다. 처제랑 셋이서 게임을 자주 해서 방 하나는 PC 세대를 넣어 PC방처럼 꾸며놨거든요. 와이프와 저도 주말에 쉬었기 때문에 셋이서 작정하고 3시간 정도 게임을 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 술을 진탕 마셨습니다. 회와 소주로 시작한 술판은 안주와 술이 모자라서 치킨도 시키고 편의점 냉동식품까지 먹으면서 새벽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예 작정하고 시작한 술판이었기 때문에 끝을 보일 생각을 안 했고 저는 두 여자 사이에서 점점 술에 취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처제는 누가 쌍둥이 아니랄까봐 주량도 엄청난 것까지 똑같았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항상 술을 마시면 제가 먼저 만취 상태였고 아내와 처제 셋이서 함께 술을 마시는 날에는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마시자고 애원해도 두 여자는 진짜 마지막이라면서 소주를 또 한 병씩 냉장고에서 꺼내왔고 중간중간 희미해져 가는 정신줄을 간신히 붙잡으며 그날은 그래도 제가 꽤 오래 버텼습니다. 처제는 요즘 썸 타던 남자랑 잘 안 돼서 속상하다고 그날따라 술을 더 마시더라고요. 주변 친구들도 하나 둘 결혼하고 남자친구 다 있는데 처제는 오래 만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솔로로 지낸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너무 외로워 죽겠다며 남자라도 소개시켜 달라고 징징거리더라고요. 아니 형부, 혼자 외로이 늙어가는 이 처제가 불쌍하지도 않아? 남자 좀 소개시켜 줘봐. 처제가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주변에 남자도 많잖아. 이제 결혼 생각해야 되는데 괜찮은 남자가 없으니까 그렇지. 나도 형부처럼 좀 착하고 가정적인 남자 만나고 싶다고. 나 같은 남자가 드물긴 하지. 초저녁부터 시작된 술자리는 새벽 3시가 넘는 시간까지 이어졌고 결국에 저를 포함해서 두 여자 모두 술에 취해서 비틀대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어찌저찌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아내에 이어서 처제도 옆으로 쓰러져 누웠고 저는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토를 하고 싶었지만 나오지 않아서 바깥바람이라도 쐬고 와야겠다 생각이 들어 밖으로 나가 담배 한 대 피우고 10분 정도 바람을 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비틀대며 들어왔는데 거실에서 누워있던 두 사람이었는데 아내는 안방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었고 처제는 거실 소파 위에서 담요를 덮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술병과 먹던 음식들도 그대로 있고 다들 취해서 힘드니 그냥 내일 치워야겠다 생각을 했고 저도 너무 피곤하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근데 남자라는 동물은 아무리 술에 취하고 힘들어도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 어쩔 수 없이 몸이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옆으로 누워 곤히 자고 있는 아내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내에게 키스를 했어요. 그러고는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터져나오는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아니라 처제였습니다. 처제는 많이 취했는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고 저는 너무 놀라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불까지를 챙겨 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이 확 깨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발 만취 상태인 처제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거실은 깔끔히 치워져 있었고 아내가 해장국을 끓여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일어났어? 가서 혜진이도 좀 깨워. 어? 처제? 응, 알겠어. 자고 있는 처제를 깨우라는 아내의 말에 저는 괜히 긴장을 했습니다. 처제, 아침 먹어. 알겠어요. 나갈게. 식탁에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처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머리 아파. 어제 진짜 너무 많이 마셨나 봐. 나 왜 안방에서 자고 있지? 그러게. 나도 거실에서 잠들고 네 형부는 옷방에서 잠들었더라. 우리 다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어어. 나도 취해가지고 옷방에서 잠들었더라고. 우리 이제 진짜 적당히 마셔야겠다. 머리가 너무 아파.
역시 언니 해장국은 속 푸는 데는 진짜 최고다. 아내도 그렇고 처제도 그렇고 필름이 끊겨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너무 좋았던 밤이었는데 아쉬운 마음이 드는 제가 정말 나쁜 놈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평생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한 채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처제의 얼굴을 볼 때마다 혼자서 죄책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처제가 정말 기억을 못하는 게 맞는 거겠죠? 괜히 처제도 이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봤자 좋을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아무 말을 안 하는 건가? 생각도 들더라고요. 분명 그날 제가 뒤에서 안아 뜨거운 밤을 보냈을 때 처제도 분명 즐기며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내라고 생각한 게 컸었고요. 정말 처제가 필름이 끊긴 건지 끊긴 척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제를 대할 때도 전처럼 마냥 편하게 대하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혹시나 기억을 하고 있다면 제가 전처럼 대하는 게 처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그렇다면 처제가 먼저 저와 거리를 두려고 하겠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